저희 중앙일보와 JTBC가 함께 후보자를 검증해보는 육사청문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자를 본 이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죠. 경기도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나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표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패널분들과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순서입니다. 지금 세 분 앞에 판넬이 놓여져 있고 후보 앞에도 판넬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단어로 김진표 후보를 뭐라고 표현하실지 얼른 세 분 쓰시기 바라고요. 김진표 후보께서도 본인을 김진표 나는 뭐다 라고 한 단어로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지 판넬에다 한번 직접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철희 소장이 제일 먼저 썼으니까. 뭡니까? 실력으로 딴 자리인데, 운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또 청와대 수석, 이러저런 자리를 다 거쳤기 때문에, 또 정치인 되시고 나서는 또 원내대표까지 지내셔서, 참, 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리 복원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관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옆에 최인택 위원도 고위 관료라고 쓰신 거 보면 비슷한 건가요? 전 조금 이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 다 지내셨는데, 그보다도 이제 30년간, 행정고시 이후 이제 고위 공무원 하시면서, 관료 출신. 여러 자리를 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 방식 자체가 법과 절차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이제 그 관료들의 모범적인 이제 그런 스탠다드라고나 할까요? 그런 방식,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는 유시민이라고 쓰셨어요? 아니,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유시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연히 아마 우리 김진표 후보께서 본인이 되실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경선에서. 근데 그때 유시민 후보한테 패배했으니까 아마 맞아요. 머릿속에 김진표 후보님 머릿속에 가장 이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 세 단어 중에 김진표 후보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듭니다. 셋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관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재경부 차관을 하고 있을 때 그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 마지막 해 두 분 아드님이 다 구속돼 있고 지지율이 막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죠. 저를 차관 그만두고 청와대 수석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는데 제가 결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택이 저는 참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저한테 맡겨주셨던 일이 월드컵을 총지휘 감독하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월드컵이 하늘이 참 도와서 대성공을 거두고. 근데 만약 그때 수석비서관 안 갔으면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글쎄요. 수석비서관을 가서 월드컵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국무조정실장으로 또 승진시키셨고. 그걸 인정받아서? 인정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또 전달이 돼서 참여정부의 인수위 부위원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로 이루어지는 이 고위 관료나 관원이나 그것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선택의 기준은 눈앞의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가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판넬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를 심하게 공격할 줄 알고 좀 세게 답변하려고 이렇게 썼는데요. 개혁적 실천가. 관료 생활을 제가 30년 했는데. 저 발언 기회는 안 드리겠습니다. 개혁적 실천가 6글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60초 발언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 앞에 시계 보이시죠? 저기가 00가 될 때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60초 발언 시작하시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해온 그 성적표 그리고 실천 계획표를 가지고 1250만 도민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로서 파주 LG 디스플레이를 유치했고 또 수원비행장 이전이라든지 경기고등법원 그리고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을 5개 도시에 만드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실천했고
그런 그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또한 그 엄마들과 아이들이 대형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기도, 또 출퇴근 걱정이라든가 전월세 이사 걱정 안 할 수 있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들어서 10초 남았습니다. 납부된 인프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복지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그 1분이란 짧은 시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공약을 담아내셨는데 앞에 그 본인 스스로를 이제 개혁적 실천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간에서는 아까 최인택 위원도 고위 관료라고 쓰시고 관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워낙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새누리당, 지금 이제 이른바 보수정당으로 불려지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가 더 개혁적 이미지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가 덜 개혁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오랜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관료 생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개혁적이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제가 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개혁이라는 금융실명제, 제가 국장 때 실무 총책임을 맡고 비밀 작업을 해서 성공시켰죠.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 이런 조치들, 정부 내 경제 분야의 큰 개혁은 다 제가 책임을 맡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관피아나 이런 개혁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체 모든 공무원, 가령 119 구조대라든가 낙도의 그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피아 질문은 제가 아예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미리 이제 지금 그게 약간 걸리시는 모양이에요. 오랜 관료 생활 하셔서 그런지. 네, 나중에 주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개혁적이었다. 예. 하지만 안 알려져 있어요. 이미지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철우 씨? 이거 아마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이 대목이실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개혁적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좀 기억하기에 아마 그 김준표 후보님께서 가장 좀 이렇게 이른바 개혁 세력과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던 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약간 좀 그런 좀 삐걱거림이 좀 생겼는데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덜 개혁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명이라 그럴까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하실 때 어쨌거나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라는 사실, 엄연한 사실. 교육부 총리 할 때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사실. 이건 뭐 새누리당도 지적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지, 분양공가 공개는 분양 원가 공개 반대는 지금도 지금 소신이신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친 김에 경제부총리 하실 때 경실련에서 국무위원 성적 평가했는데 꼴찌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해야겠네요. 뭐 포함해서요. 네. 예. 제가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던 2003년이 한국에서 곧 전쟁 난다는 소문이 해외에 퍼져서 북이 NPT 탈퇴하고 핵 도발을 했고, 거기에 미국이 강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때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정말 증시가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남발로 인한 그 신용불량자가 한 달에 10만 명 이상 있어가지고 LG 카드를 비롯한 많은 카드사들이 전체 금융기관의 98조, 약 100조에 달하는 돈을 꽂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도산 직전에 가니까 이때 LG카드의 처리 방법을 놓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저와 정면 대립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는 LG카드를 부도내고 도산시켜라. 저는 그러면 제2의 IMF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것을 산업은행과 농협이 인수해서 1년 만에 그 인수한 금융기관들이 주가 차익을 2조 이상 얻어서 다음에 그 국제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재정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견해 차이 때문에 꼴찌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실적은 2015년 이후에 나타났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일 제가 가장 좋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떨어진 그리고 부총리 시절 이 말씀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부총리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교육부총리로 2015년에 다시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경제부총리 시절 집값 뛰고 교육부총리 시절 등록금 뛴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것은 팩트가, 우선 부동산 가격은 제가 그만둔 이후에부터 올랐고 등록금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안 오르고 그 이후에 올랐는데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냥 싸잡아서 공격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건데요. 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절대 비판도 안 맞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분양가 공개제도 그렇습니다. 그때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분양가를 공개하게 되면 공급이 또 줄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더 뛸 텐데 과연 그게 옳으냐를 가지고 사회적인 논쟁이 크게 벌어져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은 당연히 공개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건설업계를 더 위축돼 가지고 분양 안 하면 그거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해 가을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협의를 거쳐서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하시죠. 하나만 짧게 하시죠. 개혁적 실천가라고 하시니까 그 노선이 뭐 틀렸다 옳다는 건 네.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혁적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시장의 논리보다 기업의 논리보다는 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쪽으로 좀 과감하게 열어보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 좀 그런 쪽 의견보다는 좀 기업 쪽이나 업계 쪽 의견을 더 많이 들은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서 과연 개혁적일까라는 좀 질문을 그러나 드리는 이제 겁니다.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는 모든 가진 사람들의 다 반대하고 그래서 20년, 30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을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둘 다 비밀 작업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재현? 예, 경기도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 남과 북도 다르고 도시 농촌도 이제 혼재 있고 부자 지역도 있고 가난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 이제 복잡한 지역에서 그 앞으로 이제 도정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관료로서 가졌던 그런 특색을 좀 깨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틀을 깨는 이제 과감한 발상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 뭐 추진력 이런 게 필요한데 법과 절차 그리고 이제 지시에 익숙했던 그런 이제 관료적인 타성을 이제 어떻게 깨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 업무를 제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답해 주시죠. 제가 관료를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삼선 의원을 지금 마치고 이제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10년이라는 정치인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이 야당 정치사에서 관료 출신으로 당내 선거에 도전을 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관료 출신으로는.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는 좀 별난 사람이다. 저는 기왕에 정치를 하는 이상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고 거의 매년 선거에 책임을 맡고 뛰거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자기가 국정을 전부 전담하는 게 아니고 법과 테두리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정해진 그 속에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칼자루나 내들고 하다가 중앙정부하고 쓸데없이 싸움이나 하고 이런 개혁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개혁입니다. 안정된 개혁, 제한된 개혁. 우리 정 변호사도 하나 질문하시면.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머로 대답하셔도 돼요. 좀 이렇게 소프트하고 가볍고 좀 그런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 후보인 남경필 후보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같은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로인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반 표를 나눠서 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유머를 쓰셔도 됩니다.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야죠. 뭐. 근데 많은 이제 분들 뭐 속마음은 이제 투표장에 가서밖에 모르지만 저한테는 형님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아마 남경필 후보한테는 아우 먼저 해야 된다 그럴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남경필 후보랑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가 그래도 요즘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건 여성들의 이 표심이 좀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나가실지 짧게 좀 답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남경필 후보는 한 달 동안 사실상 새누리당의 후보자였고요. 언론이 그렇게 간주해 왔으니까. 근데 지난 주말까지 우리 당 후보는 셋 중에 누구도
저부터도 이제 확신을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1대1 구도로 됐으니까 당연히 좁혀지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저는 소위 앵그리 마음으로 불리워지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그 슬픔과 분노, 원망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 그분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 30초만 네. 호소의 말씀하시죠. 저는 그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형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경기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최우선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특히 이제 범죄율 조사를 해보면 경기도가 아주 높은데 여성 범죄율이 높습니다. 네. 그 여대생이라든가 이 여성 독신자 가구를 전문 그 경비센터와 결합시켜서 도가 지원해줘서 그 범죄로부터 안정하게 만든다든지 스쿨존이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네. 스쿨존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화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학교 근처에는 차를 일찍 못 가져오게 하고 인근 주변 아파트에 주차하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다 걸어 다니자. 알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후보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도 애만 있으셨습니다.